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하면 우리한테 몸에 쓰여진 행동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제일 놀라운 거는 국민들이 그 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회 앞으로 오셨는 거예요. 예, 계엄군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엄군이 끌고 오는 장갑차 같은 차 밑에 두루눕기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그 책임자들이 처벌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지금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호하면서도 긴장된 목소리로 계엄 해제를 선포하셨던 분이죠.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특별 인터뷰로 오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났네요. 네, 그러게 내일이면 딱 1년이네요. 네. 어떠십니까? 감회가 저 사실 창밖으로 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 건물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시는 국회의장을 뵀었는데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한강과 그 국회의사당인데 그날 밤은 정말 낯선 네. 국회의사당이었어요. 그 국회의장 공간 한남동에 있는데 거기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10시 반쯤 돼서 사무총장이 의장님 비상계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짠가? 가짜 뉴스 같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2024년 12월 민주주의가 활짝 펴있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라니 그거는 네. 38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네. 그래서 얼른 TV를 켰죠. 그랬더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종북 좌파 뭐 얘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거 딱 듣고 첫 느낌은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그 징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상계엄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국회의장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네. 국회와 행정부 간에는 정말 뭐 무슨 대통령이 여기를 보는 걸 견원지간으로 보는지 네. 적으로 보는지 개원식 이런 데도 전혀 오질 않았죠. 국회 개원식도 안 하고 예. 또 개원식은 어느 대통령이든지 개원식 때 안 오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정연설, 예. 예산 시정연설 예. 할 때도 안 왔고 심지어는 저 생일날 9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네. 보통 생일날은 오부 요인들끼리 난을 주고받는데 선물로 예. 그게 관행이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카드로 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국회의장 된 6월 5일 날 축하 전화를 보통 하는 건데 축하 전화도 안 하고 국회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예, 없었고. 그 다음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악수만 그냥 했지 네. 그날도 그냥 축하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인사하듯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예.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국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저러지? 그랬는데 비상계엄 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 네. 아, 날 볼 때마다 조금 있으면 잡아넣을 놈.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으니. 실제로 체포자 명단에 그러게요. 가장 위에 계셨어요. 비상계엄 하려면 첫 번째 체포자가 국회의장이어야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근데, 혹시나, 여러 사람들이 비상계엄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그 비상계엄 할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헌법이나 계엄법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로 빨리 가야 되겠다. 예. 국회가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국회의장만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국회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회로 그냥 차 안에서도 뛰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17분 만에 국회에 도착. 과속을 하셨군요. 네. 딱 도착하는 순간이
그 의원회관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예. 그런데 그 문이 딱 막혔어요. 경찰차 바리케이트가 된 거죠. 경찰차가 딱 막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야단을 칠까 하다가 예. 내가 계엄군 피해 왔는데 예. 경찰하고 싸우다가 경찰한테 뭐라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그것도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데로 가자. 그래서 뒤로 예. 더 들어가다가 거기 이제 담이 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수직으로 그렇죠. 일직선으로 예. 돼 있어 발 디딜 원래 데가 없으니까. 못 넘어오게 하라고 그 최상열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걸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거 넘다가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저같이 좀 잘 넘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문이 있더라고요. 네. 문에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양을 발 디딤으로 해서 사다리 같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러고 이제 국회로 들어왔죠. 잠깐만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거 넘으실 때 대사를 한번 치셨더군요.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야 되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월담을 하시는. 야, 근데 사실 의장님이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 외모에 비해서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외모에 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 요즘 나이는 곱하기 0.7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월담인데요. 이제 네. 옛날에 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아하. 학생운동할 때는 뭐 피해 다니다가 이제 담을 넘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갈 때는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들한테 죄송하니까 네. 담 넘어 들어가기도 해서 담 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 제가 국회의장이 돼서 네. 이게 국회라는 데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인데 국회의장이 돼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을 거치면서 다시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참 정말 분통도 터지고 슬프기도 하고 네.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예. 요것밖에 못했나. 국회의장이 돼서도 또 담을 넘어야 참 되는. 회한이 드셨겠어요. 그러게요. 민주화운동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청년 시절에. 예. 동의 특위 전 계엄을 끝낸다 이렇게 써 있군요. 표지에 부드러운 강골 우원식의 결단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미국 뉴욕에 출장 가서 아침역에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시차 때문에. 그래서 백일몽인 줄 알았고요. 근데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저 귀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티켓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마 국회가 저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다 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국회가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사실 특전사 무장한 군인들을 몸으로 막았단 말이죠. 네, 네. 경내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아시지만 또 모르신 분들이 있는 게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네.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의 노력이 초기에 매우 네, 컸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비상계엄하면 우리한테 몸에 쓰여진 행동은 예, 비상계엄하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예,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36개 주행량이 최고다. 그렇게 몸에 새겨져 있고. 군사정부 시절에요. 예. 그건 무조건 잡혀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때는 제일 놀라운 거는 국민들이 그 밤에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회 앞으로 오셨는 거예요. 뭐였죠? 예. 국회 앞으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갈 때 발받침도 해주기도 하고, 계엄군이 들어올 때 계엄군 막아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계엄군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엄군이 끌고 오는 장갑차 같은 차 밑에 두루눕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나서서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망, 요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보면은 도망가는 게 많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빠른 속도로 국회로 모였어요. 네. 제가 국회로 들어온 게 10시 58분에 담을 넘어서 네. 제 방에 들어온 게 한 11시 한 2, 3분쯤 됐거든요. 예. 그러고 회의를 시작하고 회의를 거의 한 40분쯤 마치고 네. 그리고 11시 가까이 돼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잠깐 있으니까 12시 한 20분쯤 되니까 과반 가까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10시 반, 2시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과반 이상 과반이라 모였다는 거는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각 곳에서 하던 일 딱 중단하고 모여도. 아니 뭐 지역구도 가고 뭐 행사도 가고 그러게. 출장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하던 일, 자기 지역이나 어디서든지 자기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빠른 속도로 다 모일 경우에 2시간 안에 그렇죠. 과반 모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모여졌다는 예.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대단하죠. 그리고 국회 본청 안에서는 보좌진들과 직원들이 네. 정말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예. 국회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붙어줬으면 그러니까요. 계엄군들이 들어오고 또 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계엄군들이 진주에서 들어오는 과정에 정현관 앞, 본청 정현관 앞에서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같이 붙었고 네. 글로 못 뚫으니까 결국 나중에 유리창 깨고 유리창 깨고 들어간 들어갔잖아요. 거죠. 그거하고 헬기가 내린대. 그러니까 뒤쪽 축구장. 예. 그 후문엔 또 사람이 없었어요. 예. 헬기장에서 내린 군인들은, 계엄군들은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방어과 직원들이. 네. 거기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우리 방어과 직원들이 등치도 좀 괜찮고, 예. 힘도 좀 씁니다. 그런 사람들 예. 뽑았어요. 군인들하고 실제로 붙었어요. 예, 육박져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 막 예. 잡고 늘어지고,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오게 막고 바리케이트를 쳤죠. 거기 뚫렸으면 금방 들어왔을 겁니다. 네. 거기는 방어과 직원들이 막고. 그렇게 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국회 본관 안이 완전히 요새같이 됐죠. 보호가 됐군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요번에 그렇게 난투극을 벌이고 붙잡고 늘어지고 하면서 다친 사람이 한 100명 가까이 됐고요. 그 직원들이나 예, 보좌진이. 예. 예. 의원들도 담 넘어오다가 다친 사람들이 그렇죠. 10여 명 다쳤습니다. 예. 그리고 기물 파괴된 것도 한 6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생길 정도로 뭐 유리창도 깨지고 책상 걸상 이런 것 바리케이트 싸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닥치면서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격심한 격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계엄군들 중에 그렇게 또 나서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네. 와본이 국회였더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본이 국회였더라. 황당했다. 국회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 계엄군들은 한 명이 한 10명 정도로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그렇죠. 특전사인데요. 특전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몸이 병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고 해치고 그러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이제 비상계엄은 무효가 됐다. 군경은 다 나가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나가면서 어떤 군인은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렇듯이 이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의 네. 시민으로서의 군인 여기가 아주 소극적인 계엄군의 역할을 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이 네.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저항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숱하게 많은 그 비상계엄 뭐 위수령 이런 걸 겪었잖아요. 예. 특히 지난 12.12 사태를 일으킨 주역들이 결국은 처벌받는 모습을 봤고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그리고 결국은 그 책임자들이 처벌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지금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국민들이 다시는 12.12 같은 걸 용납하면 안 된다. 네. 5.18 같은 걸 용납하면 안 된다. 그거를 용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당하고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려워도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 되겠다고 나선 그런 용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일화들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저 듣기에 국회 바라보이는 옥상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도 혹시 착륙할까 싶어서 의자들을 깔았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만큼 용의주도하게 군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네. 헌법 개헌법에 의하면 예. 비상계엄한 쪽은 비상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로 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는 통고한 비상계엄 그걸 가지고 그걸 안건으로 삼아서 예. 이것이 적절한 비상계엄이냐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냐 그걸 따져서 심의합니다. 네.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해제하라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그러면 절차가 있군요. 소위 네. 절차가.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면 해제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과 계헌법의 비상계엄 절차입니다. 네. 통고가 안 왔어요. 예. 통고가 안 온 거는 여기가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건 고의로 그런 거군요. 전 고의라고 봅니다. 예. 계헌법 위반이고요. 그게 통고하게 되어 있는 게 계헌법인데 계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 통고가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겠네요. 그럼 안건이 없잖아요. 예. 본회의는 안건이 없으면 소집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없다.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집을 하냐. 네. 근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뭐냐. 즉시는 지금 바로인데 예. 지체 없이는 법률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3일까지를 지체 없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일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절차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 3일인데 예. 이걸 바로 하면 안건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안 보낸 걸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네. 3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이미 예.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서 그리고 이게 무슨 계엄군들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있고 경찰이 지금 국회를 봉쇄했고 그리고 언론, 출판 이런 거를 지금 계엄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그 논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거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체 없이는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안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었군요. 예, 국회 네.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체 없이를 지금까지로 하자. 네.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안건 처음 해보는 안건이라 네. 법률로 할 거냐 결의안으로 할 거냐. 예. 법률로 하면 법적 효력은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결의안은 국회에서 결정은 할 수 있는데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어느 걸 택할 거냐. 저건 정치적인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거.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사국장이 전례가 있습니다. 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예. 64년 6.3 사태 때 예. 한일협정 반대 네. 시위 때 그때 계엄령이 선포했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법 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6.3 때 시위가 컸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예. 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끝내고 7월 24일 날 여야가 합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계엄령 해제하자. 예.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28일 날 통과합니다. 네. 결의안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하자. 그래서 결의안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절차의 시작과 안건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을 한 쪽에서 지체 없이 계엄을 통고하게 돼 있는데 네. 2시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건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시작한다. 그리고 절차를 시작을 했죠. 네. 그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뒷이야기고. 사실 국민들은 그냥 모여서 의결하고 선언하신 것만 생각하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그런 법적인 유권 해석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밤에 보좌진들과의 노력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그렇죠.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회의 시간 정하는 것도 예. 제가 이제 요즘 추경호 대표가 아주 뭐 이러저러한 문제로 핫한데 예. 저랑 통화를 했죠, 제가. 회의 시간 정하려면 의장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예. 교섭단체 협의를 해. 합의는 아니고 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봐서 몇 시에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부산에 의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표결하겠다.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할 때 보통 평상시에는 최소한 4시간을 줍니다. 보통 하루 전날 통보를 하고 4시간은 주는데 이건 비상이니까 네. 4시간 기다릴 수 없잖아요. 1시간 주겠다. 추경호 대표한테 얘기해.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박찬대 대표는 더 빨리 합시다. 그러고 추경호 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주죠. 그래서 제가 양쪽에다가 그 의원들 모여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마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고 그래서 1시간 준다. 그게 12시 28분이에요. 네. 그 통화 끝나니까 12시 반이었고 예. 그래서 1시 반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5분 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급해졌잖아요. 일촉즉발이죠. 네, 그래서 추경호 대표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이 변경됐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 그래서 시간을 1시간을 줄 수가 없겠다. 당겨야 된다. 30분 당긴다. 예. 그래서 1시로 얘기했더니 시간을 더 달라고 국회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얘기해봐야 지금 되지도 않고 당신이 여당이니까 당신이 경찰하고 협의해서 열고 들어와라. 예. 나도 담 넘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끊었고 그래서 1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국회의장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네. 12시 59분 59초에 의결을 해도 59분 59초 05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의결권 박탈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절차 있겠죠.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1시, 예. 1시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회의를 개회합니다. 요 시간도 줄이려고 예. 그 시간을 1시로 정한 거는 그때 첫 번째 안건을 의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48분에 회의는 개회해 놓고 예. 1시까지 기다린 거죠. 그 시간도 아끼려고. 그 기간 동안 제가 국민으로부터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습니다. 예. 왜 기다리냐? 왜 기다리냐? 빨리 하지. 근데 그 1시로 정한 시간을 제 마음대로 당겨서 하면 네. 절차 절차 위반 시비에 들어가고 그렇죠.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옥상 그거는 비상계엄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해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2차. 2차 또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 국회의장 된 날 축하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한 그러고 보면 6개월 이상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준비했을 텐데 네. 국회가 이렇게 의결하고 그거 가지고 해제하고 이걸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그럼 2차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차 비상계엄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조치는 2차 비상계엄을 하는데 바깥에 시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글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 같고 헬기 공격을 하겠다. 네.
그때는 이제 뒤에 그 축구장만 썼는데 앞에 운동장이 넓잖아요. 그렇죠. 글로도 내려올 수 있고 예. 한꺼번에 동시에 내려오면 상당히 많은 예. 인력이 올 텐데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잔디밭에다 차를 다 세워놨습니다. 헬기 못 내려가게. 네. 착륙 못하죠. 네. 그러면 착륙 못하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내려오면 밑에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앞마당, 뒷마당, 천장, 옥상에는 차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네. 책상, 걸상 같은 거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아주 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의장님하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 1년 전 오늘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38년 전 개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그 시절로 우리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후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모인 190명, 네. 사실은 이 190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모여서 네. 의결했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셨기 네, 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0석이 네. 비어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국외 출장을 간 분도 몇 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의장의 심정으로는 야,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 밤에 어쨌든 110석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거든요. 예. 국회라고 하는 건 민의가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 여야 간에 뭐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렇죠. 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른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들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곳, 그러니까 민의가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합의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더 논의한다. 그런 민주주의 전당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모여 있는 것이 이거를 침탈했단 말이죠. 네. 그럼 민주주의를 침탈한 것이고 아주 작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으로 보면 내가 나가서 일하는 곳을 계엄군들이 침탈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이거를 해제하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왔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제 저보고 제가 이제 이 민주주의 비상계엄이나 탄핵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하는 태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네. 비상계엄은 해제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침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편파적이다. 지금 당적이 없이 무소속이세요. 예, 예. 국회의장은. 예. 민주당 편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네.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무소속이고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닙니다. 예. 정파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접근할 경우에는 저는 그거 동의 안 합니다. 단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네.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의무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헌법 안에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태는 위헌 사태입니다. 헌법을 위하고 헌법 77조의 계엄은 명백하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네. 군사적 비상사태 이럴 경우에 비상계엄을 열거하고 있죠. 예,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오전에 뭐 했냐면 구미에 있는 외투기업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고 국회가 김장하는 날에서 김장같이 그때 했고 김장하는 그 영상도 봤는데 엄청 기분 좋고 재밌잖아요. 뭐 여야 다 모여서 아주 예. 그렇게 하고 저녁 때는 키르키스 대통령이 와서 만찬하고 네. 아주 평온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날 비상계엄은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기관이죠.
국회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침탈한 일에 대해서 그걸 해제시키는 일에 네. 안 들어온 거,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네.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민주주의의 편, 이거는 국회의장이 확실하게 취해야 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행동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워낙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뭐 그 상임위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유하고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오래 봐가지고요. 글쎄, 가급적이면 보기 싫다. 네. 이런 정서가 빨리 전에도 있죠.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국회의 성숙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아마 전 국민이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를 정쟁의 장소 그리고 국민을 화합시키기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장소로 인식하고 아유 저렇게 정말 좋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어 이런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여전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새롭게 느낀 것은 네. 국회는 맨날 싸움하고 하나도 합의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나도 하지 않는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네. 그런 대로 많이 이해해서 신뢰도가 가장 낮았죠. 근데 지난번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저렇게 싸우더라도 네. 정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네. 우리 헌법을 지키고 또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과정에 민주주의를 지키는구나. 그런 기능, 예. 그런 역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도 그 예전 국회처럼 또 계속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회가 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또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인식, 그런 의식 이런 걸 또 뒤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전에 조사를 해보면 대개 한 15% 예. 최하위였는데 올해 9월 또 10월 이때 조사한 거 보니까 한 40%가 넘게 네.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계엄 당일날 국회가 그래도 190명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의장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이 있구나. 예. 이거를 이제 확인을 그렇죠. 해서 이제 그런 걸 텐데 저는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들이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잃지 않고 국회에다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면 예. 국회의 그런 모습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사실은 정쟁적 성격이 굉장히 큰데요. 네. 비상계엄과 또 탄핵소추 이런 거를 둘러싼 평가가 정당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를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끈 힘, 그거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인 한류가 꽃을 핀 거죠. 이 100년 기간 동안의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외부에 의해서 이식된 역사가 아니고 네. 동학농민운동의 인내천 사상으로부터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규정을 세계 최초로 헌법 전문에다 집어넣은 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고 3.1운동 또 그 이후에 해방을 거쳐서 독재와 계속 부닥쳐왔던 4.19, 5.18, 6월항쟁, 예. 촛불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국민들이 부당함과 싸워온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거든요. 예. 이 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각 정당들이
이번 최근 1년 사태의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를 이런 우리 100년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네. 하는 평가를 좀 다시 하면서 예. 그 갈등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2월 3일 날의 그 역사적 현장을 제 생각에는 좀 잘 보존하고 네. 후대의 국민들이나 또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국회의원들이 혹은 시정연설이라던가 아니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대통령들이 그 현장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보존해 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요번 12월 3일 날 예. 보존해 놓은 거 그 장소랑 이거를 다 한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예. 190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190명이 들어가서 표결했잖아요. 예. 그 숫자만큼. 그래서 한 5번으로 나눠서 네. 한 30명, 40명 정도씩 묶어서 네. 그 현장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소위 투어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유리창길인데 예. 본청 앞에서 계엄군하고 세게 붙었던데 네. 집기가 막 부서지고 쌓여졌던 곳 그런 그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는 떨어진 유리조차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둬서 아, 예. 그날 격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 국회의 역사 속에 12.3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12.3은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비상계엄령, 뭐 위수령, 포고령 뭐 이런 거 하면 1차적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희생도 컸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거를 극복해 왔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령을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의사봉으로 국회에서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세계 유일의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인 거죠. 네. 저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리고 그날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걸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를 만든 현장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현장, 그 싸웠던 현장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판결을 했죠. 네. 그래서 직위를 해제하는 그 결정을 하는 날 저도 여기서 여의도 그를 둘러보고 또 현장에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의장님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그 사실 100%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야 혹시 늦어지고 하면서 혹시 이거 뭐지? 그리고 또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모른다 이런 위기감 같은 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컸죠. 네. 특히 이제 석방되고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예. 그때 뭐 다 이거 5대3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그런 풍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3이면 뭐 그런 5명 가지고는 곤란하고 아예 판결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부터 해가지고 온갖 추측이 다 난무했죠. 예. 그래서 그 헌재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높아지고 해서 사실은 저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는 헌재에다가 시간을 주자. 헌재가 잘 판단할 테니까 헌재를 비판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일주일 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늦어지면 본말이 전도돼서 헌재 재판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더 키울 수가 있어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불안했죠. 아마 그 여의도를 꽉 메운 우리 국민의 염원이랄까요? 어떤 열기, 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완벽한 그 헌재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환호했던 그 기억도 나고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때 국회에 계시면서 국민들의 그런 열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는 교훈이랄까? 다시 확인한 거랄까?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국회 앞을 와서 지켜주고 네.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 밤에 무서운 데인데 여기가. 네. 우리도 들어오기가 무서운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여서 장갑차 앞을 막았고 총구를 잡고 그때도 그랬지만 매번 계기 때마다 그러니까 탄핵소 2번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할 때는요 여의도에 국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예. 거기 난간이 굉장히 높아서 옥상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봤어요. 여의도를 꽉 메운 국민, 그 몇만이라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네. 온 국민으로 온전히 차 있는 여의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막 눈물이 나고. 아, 이 국민들이 있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됐구나. 오늘 되겠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됐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체포 과정에 한남동, 광화문, 또 탄핵하는 과정에 남태령, 그 응원봉 시위는 저는 현장에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국회의장 나갔다가 무슨 일 나갈지 모른다고. 이거는 헌법기관에 있는 뭐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로 네. 여기가 위대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의 힘, 정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 1조 이 명제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저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저는 국민들이 만들어 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더 피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치인을 모셔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의장님하고 1시간 인터뷰를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짧다고 이렇게 전 자꾸만 그날의 기억을 계속 하고 싶고 네. 또 사실 벅참이 좀 있거든요. 네. 의장님 말씀하실 때 또 1년 전에 그 긴박했던 순간과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환희 같은 것들 그걸 이제 기억하는데 사실 이 타이틀에 맞는 질문을 몇 개 드려야 됩니다. 네. 예. 우원식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국회에 아는 선후배들이 좀 있어서 네.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원식이 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사실 국회의장님이신데 그 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원식이 형으로 불리는 거 아십니까? 네, 뭐 잘 알죠. 평상시에 그러고 부르고 사니까요. 어떤 국회의원 또 어떤 정치인이라고 본인을 자평하시는지요? 특별하고 탁월하고 그렇진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일, 또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 예. 그런데 제가 세운 목표 이런 거에는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형입니다. 예. 이를테면 선거운동할 때 상대방이 한 6시에 나온다. 예. 내가 꼭 이겨야지.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6시에 나온다. 그럼 저는 다음 날은 그럼 난 5시 반에 나간다. 그리고 꼭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원래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노동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
현장 속에서 예. 이 민주화의 길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환경운동을 쭉 했고요. 그러셨죠. 예. 예. 그래서 제 지역이 노원구여서 네. 노원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제일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사례가 상계동 그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있었고. 네. 그러다 이제 중랑천 사람들 하면서 강의 하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는 5대 강을 그래서 다 걸었습니다.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래서 바로지부터 하구까지. 강을 걸으면, 산촌, 그 다음에 농촌, 도시, 어촌, 내 다 모습을 보이죠.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 발 한 발 쭉 걸어오면서 자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각 지역마다의 고민이 다르고 또 이게 한 강으로 엮여져 있으면서 상하류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물을 맑게 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사람들이 강 주변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사람들 사는 모습 그러면서 내가 의정 활동 해야 되는 소재도 찾고 방향도 찾고 강을 5개 다 걸은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그러시고. 기억이고요. 저랑 친하면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를 제일 많이 압니다. 강 주변에. 그런 데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때 제가 총무본부장을 했는데 예. 그 대선 평가를 하면서 제 평가는 정치가 국민들의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 야당 시절일 때는 국민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집권하면서 10년 집권하면서 당사의 모습도 그렇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가 청와대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고 결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이 이번 패인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현장에 다시 가자.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당선되고 그리고 바로 만든 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네. 당시에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면서 예. 남양유업이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그 이슈가 처음 나올 때거든요. 그 을지로쯤에 있어요. 남양유. 내가 을지로쯤에 있지만 예. 나중에 롯데하고 막 문제가 생겨갖고 부닥치는데 롯데가 자기네가 을지로에 있어서 을지로위원회로 진 줄 알았다고. 을을 지키는 길이 한자로 로고, 네. 을을 지키는 법이 영어로 그런 로우고, 의미가 있군요. 을을 지키는 노력. 그래서 을을 지키는 법, 길, 노력에 합쳐서 을지로라고 예. 짓고 그 일을 열심히 했죠. 사실 이제 저는 전에 노동운동할 때부터 마음을 합치면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그게 저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제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 유일할 겁니다. 그렇군요. 전국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이면 다 만드는 위원회인데 민주당에만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 현장에 갑의 횡포에 의해서 억울한 꼴 당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민주주의를 진짜 단단하게 하려면,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을 극복하게 하려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정치 제도적 민주주의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가야 된다. 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냐?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여기에 국민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민주주의가 진짜 단단해진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 제도적 민주주의는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가 몇 번 겪었어요. 시민혁명 5.18하고 뭐 6월 항쟁 그런 많은 걸 통해서 정치적 변화는 조금 생기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네. 이런 변화가 국민의 삶으로 직접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또 불신하고 실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을지로위원회가 갖고 있는 억울한 꼴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네. 우리 정치의 본연의 목표다. 이걸 늘 강조하면서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한 지가 벌써 2013년이니까 12년 그러네요. 이제 13년 차 13년 차 들어가는데 하시네요. 그 일을 같이 했던 후배들이 많아요. 지금은 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을지로위원회를 거쳐가지 않은 의원들이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원시경이 되셨고. 그래서 늘 편하게 현장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예. 아, 이렇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뵙기에도, 뭐랄까, 너무 권위적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좀 부드럽고, 그 초면인데도 그냥 소주 몇 잔 하면 그냥 형 그럴 것 같은 그런 일상이시고. 다음에 합시다. 편안한 느낌을 주시는 국회의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은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했습니다만 매우 이상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셨던 그 의장님의 음성과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으셨죠? 네, 이제 한 5, 6개월? 5개월? 6개월 남으셨죠?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성취해 보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민주주의 개헌을 계속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개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예. 국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죠. 그 통상은 정치인으로서는 네. 국회의장을 하시면 다 이루었다. 대통령이 안 되시면. 그래서 국회의장을 정치인의 정년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정치계의 인식도 그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뵐 때는 정년하시기 너무 빠르신 거 아닌가.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무소속이지만. 아니 이제 그러면 당적을 원래 회복하시나요? 있었던 당으로 돌아갈 그렇군요. 수 있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그 과정에 뭘 더 할 거냐,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목표했던 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국회의 역사를 좀 더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국회의 독립기억광장, 무명 독립군 광복군을 기리는 비도 좀 세워놨고, 네. 민주주의 상징석도 세웠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국회에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쭉 해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네. 하나는 이제 개헌을 쭉 제기해왔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냐면 비상계엄 다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 요건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게 하려면 국회가 비상계엄을 승인해주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상계엄이 작동하고. 하면 해제하는 권한이 아니라 승인하는. 네. 권한이 있어요. 해제하는 권한만 있으니까 발동하고, 네. 해제 못하게만 하면 그렇죠. 비상계엄이 네. 되니까.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잡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장만 잡으면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승인권을 줘야죠. 뭐 24시간 안에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그래서 7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 요번에 막은 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12 군사 쿠데타의 책임자들이 처벌당하고 5.18 때 그 많은 희생과 역사적 징계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헌법 전문에다 딱 박아 넣자. 그렇군요. 5.18 부마항쟁 이런 걸 박아 아, 넣자. 그런 의미의 개헌. 네. 그리고 또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38년 전 개헌이거든요. 그때 개헌에는 국민 기본권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하나씩만 더 나아도 한반도는 초만원. 그렇죠. 일대예요. 지금 뭐 제발 좀 더 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죠. 또 뭐였냐면 지금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핸드폰 전에 삐삐였잖아요. 예. 삐삐도 없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 AI, 디지털 이런 기후위기 이런 문제가 이 헌법에 어느 한 구석에도 없어요. 네. 미래로 나아가려면 미래에 맞는 개헌. 개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헌법에. 예. 네. 그러니까 헌법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국회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이미 된 겁니다만 국회의 이런 기록들, 국회의원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좀 남겨놔야 됩니다. 국회 기록이 속기록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 활동이 중요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정당의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놔야 나중에 보더라도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기록원 만드는 일 그거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네. 국민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데 네. 여야로 딱 갈라져 있어서 또 정치적 쟁점이 너무 커서 나머지 국민들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경제 5단체, 그 경총, 상위, 네. 그리고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 법안으로도 통과시켜서 제도화시키는 일, 그런 일을 비롯해서 네.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과 눈이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한국 사회 여러 중요한 기관들 중에 어쩌면 가장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회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을 언젠가는 리드해 줘야 되지 않겠나. 네, 네. 그래서 국회가 훨씬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회의원 개별적으로도 시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국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피플 특별 인터뷰로 정확히 1년 전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이신 우원식 의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일정상 이 정도로 저희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네. 오늘 약간 감기 걸리신 것 같으신데. 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네, 걸려서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네. 국민들과 함께 뵙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